생명체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것은 정말 오래전이었습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는 아직 어린 행성이었고 여기서 최초의 세포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명의 시작이 심해의 해저 화산 근처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곳의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미네랄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로 단순한 세균에서부터 복잡한 인간의 몸까지 모든 생명 형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다시 모여서 기관과 같은 더 큰 단위를 형성합니다. 대략 24억 년 전 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산소 대폭발인데요. 이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태양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면서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고 이 산소가 지구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산소의 증가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동안에는 많은 새로운 동물종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동물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생명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약 5억 년 전에는 육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물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표유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700만 년 전에는 인간과 유사한 생물인 호미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약 30만 년 전에는 현대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했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탄소입니다. 이 탄소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해양의 중탄산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소가 어떻게 생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이러한 탄소의 순환은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나무나 바다의 플랑크톤은 태양의 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것을 설탕과 같은 유기물로 바꿔 자신의 성장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방출되는데 이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1차 생산이라고 합니다. 1차 생산이란 태양빛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식물이나 조류 등의 생명체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해양의 중탄산염을 흡수하여 그것을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유기화합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기화합물은 단순히 말해 식물이나 다른 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나무나 바다의 플랑크톤은 태양의 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것을 설탕과 같은 유기물로 바꿔 자신의 성장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방출되는데 이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서는 매년 약 2천억 톤의 산소가 이런 1차 생산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거대한 수치이며 이런 거대한 과정이 38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연구팀은 고대의 퇴적암 속에서 발견되는 황산염의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1차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래로 사용된 탄소의 총량이 1조 기가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지구상의 탄소 총량의 100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구상의 모든 탄소가 38억 년 동안 무려 100번이나 순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탄소가 순환된 것은 광합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육상식물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육상식물이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룬 1차 생산의 양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구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물이나 조류 같은 생명체가 태양빛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무기탄소를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인 1차 생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바꾸어진 유기물은 다른 동물들이 먹이로 사용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생명체 사이에 먹이 사슬이 형성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해양 미생물이나 해조류 같은 산소를 광합성하지 않는 생물들이 1차 생산을 주도했지만 육지식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육지식물은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1차 생산량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1차 생산의 규모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체 생명체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낸 1차 생산량을 바탕으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총 세포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지구상에는 약 10의 30제곱개, 즉 숫자로 표현하면 1 뒤에 0이 30개나 붙는 엄청난 수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총 세포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그 수는 현재의 100억 배, 즉 10의 40제곱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1에 40개의 0이 붙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세포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은 지구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 에너지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태양도 현재 수소를 핵융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핵융합은 태양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가 서로 충돌하며 헬륨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약 20억 년 후에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육상 생물이 먼저 멸종하고 그 다음에는 바다 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생명체가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추정하는 것은 태양의 상태와 지구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구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세포가 생겨날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지구상에서 탄생할 세포의 수는 대략 10의 40제곱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세포의 복사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가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는 새로운 특성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체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세포가 많을수록 이런 복제 과정이 더 자주 일어나고 따라서 돌연변이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미래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다양성과 진화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목성이나 토성 같은 행성들의 위성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일부 얼음 위성들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 위성들이 내부의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얼음 위성들 중 목성의 칼리스토,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토성의 엔셀라두스, 타이탄, 미마스 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바다들은 표면의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이런 얼음 위성들의 환경은 매우 추운 편이며 이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명체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생존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추운 환경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고 활동적이 되면서 태양계의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얼음 위성들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더 밝아질수록 이 위성들의 표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내부 바다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될 것이고, 이는 바다 아래 숨어있는 생명체들에게 더 많은 생존과 진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음 위성들의 생물권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생명 형태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운반되거나 물체가 전자파를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분류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태양 에너지 기술이 재생 에너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대기의 위쪽에서 124 페타와트의 태양 복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페타와트는 10의 15승와트를 나타냅니다. 그중 30%는 다시 우주로 튕겨나가지만 그 나머지는 대기, 바다, 육지로 스며들며 수증기의 대류, 증발, 응결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흡수는 물의 순환뿐 아니라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다와 토양이 받아들인 햇빛은 평균 표면 온도인 14도를 유지하고, 광합성을 통해 일어나는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은 화석 원료가 있는 곳에서 음식, 나무, 바이오매스와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풍력, 파력, 수력전기, 바이오매스와 같은 2차 태양 자원을 비롯한 태양 복사는 지구에서 99.9%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차지하며, 이처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태양 에너지의 흐름과 저장은 인간의 에너지 요구와 견주어 볼 때 매우 광대합니다. 태양 에너지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햇빛을 포착하고 변환하고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수동식이냐 능동식이냐로 크게 구분됩니다. 능동식 태양 기술은 태양 발전 패널, 펌프, 팬을 이용하여 태양빛을 유용한 출력물로 변환하고, 수동식 태양 기술은 사용할 만한 열 특성을 가진 물질을 선별하고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공간을 설계하며 태양에 대한 건물의 위치를 참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식 태양 기술은 에너지 공급을 늘림으로 공급 측면의 기술로, 수동식 태양 기술은 대체 자원의 필요성을 줄여주며 수요 측면의 기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에너지 기술의 응용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주로 태양 복사, 즉 태양빛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열 발전이나 조력 발전과 같은 다른 재생 에너지들도 궁극적으로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수동식과 능동식입니다. 능동식 태양 기술은 태양 발전 패널, 펌프, 팬 등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태양빛을 다른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수동식 태양 기술은 별도의 기계적 장치 없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위치나 설계, 열 특성이 좋은 재료의 선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수동식 태양 기술은 기존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효과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능동식 태양 기술은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수동식 태양 기술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 및 도시 계획입니다. 햇빛은 건축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건물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그리스와 중국에서 건물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빛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동식 태양 건축은 태양의 위치와 밀집 배치, 차광의 선택, 그리고 충렬제를 활용한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태양 설계는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여 채광, 가열, 공기 조화 시스템을 태양 건축 설계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식 태양 장비들, 예를 들어 펌프, 팬, 변환 가능한 창 등을 활용하면 수동식 태양 설계를 보완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도시 열섬은 도시 지역의 온도가 주변 환경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와 같은 자연 환경보다 반사율이 낮고 열 용량이 높은 재료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건물과 도로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쿨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약 10억 달러의 투자로 도시 온도를 약 3도씨 낮추며 공기 조화와 건강관리 비용을 약 5억 3천만 달러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원예입니다. 농업과 원예 분야에서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식물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태양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빙기 동안의 짧은 재배 기간에 프랑스와 영국의 농민들은 과실벽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모아서 식물의 성장을 가속시켰습니다. 이 벽들은 추결제 역할을 하며 식물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초기에는 수직으로 세워졌던 과실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울어진 형태로 발전하여 햇빛을 더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699년에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자연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종교운동가인 니콜라스 파시우드 듀윌리에가 태양을 따라다니며 회전하는 태양 추적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는 물을 푸거나 농작물을 건조시키거나 닭 비료를 말리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비닐하우스는 태양열과 빛을 활용하여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정 환경에서 식물을 연중 재배하거나 특산 작물을 키우거나 자연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시적인 비닐하우스는 로마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로마 황제 테베리우스를 위해 연중 오일을 생산하였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현대 비닐하우스는 해외에서 가져온 외래종 식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비닐하우스는 원예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폴리터널, 일왕 덮개, 플라스틱 투명 물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광입니다. 채광의 역사는 자연빛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로마인들은 6세기에 자연빛을 활용하는 채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1832년 영국의 건립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인공 채광이 인테리어 조명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채광 시스템은 햇빛을 모아서 건물 내부에 분배하여 인테리어 조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줄여주고 공기 정화 시스템의 사용도 감소시킵니다. 자연 채광은 인공 조명에 비해 생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롭습니다. 채광 설계에는 창문의 종류, 크기, 동쪽으로의 위치, 외부 차광 장치 등이 고려되며 다양한 채광 기능으로는 들쭉날쭉한 지붕, 고창층, 광선반, 청공광, 그리고 광튜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기존 건물에 추가될 수 있으며 열의 흐름, 눈부심,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태양 건축 설계에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채광 설계를 사용하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요구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태양 채광은 햇빛을 이용하여 조명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태양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태양 채광 시스템은 태양을 따라다니는 거울을 사용하여 햇빛을 모아 광섬유를 통해 건물 내부로 보내 전통적인 채광을 보조합니다. 1층 건물에서 이 시스템은 받은 햇빛의 50%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 햇빛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썸머타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실제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서머타임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특히 휘발유 소비를 고려하면 에너지 절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기입니다. 태양전기는 말 그대로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햇빛이 바로 전기로 바뀌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별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먼저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방법은 태양의 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기술인데 작은 계산기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태양전지부터 집 지붕에 크게 설치되는 태양판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용됩니다. 다음은 태양에너지 집결입니다. 여기서는 태양의 빛을 한 곳에 집중시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전기를 발생시키며 대규모의 발전소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더 흔하게 사용될까요?
일반 가정이나 작은 공간에서는 태양광 발전 방식이 더 흔히 사용되지만 큰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집중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태양에너지 집결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큰 발전소에서도 태양광 발전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은 세계 전반의 태양광 발전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결국 태양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다음은 태양에너지의 화학 처리입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태양에너지의 화학 처리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태양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다른 연료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 반응은 주로 열화학과 광화학의 두 분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1970년대부터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높은 온도의 물을 직접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효율이 낮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천연가스의 수증기를 개질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수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전기 화학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티탄과 같은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빛을 전기로 바꾸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을 활용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감광 기전 장치는 빛이 비출 때 에너지가 풍부한 중간 화학물을 생성하는 전지입니다. 이런 기술의 예로는 철분이 포함된 티오닌 화학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을 이용한 이동수단입니다. 태양전기 자동차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월드 솔라 챌린지라는 태양전기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차량들은 3021km를 경주합니다. 1987년 승자의 평균 속력은 시속 67km였고 2007년엔 시속 90.87km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 영국에서 최초의 태양열 보트가 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승객용 태양열 보트가 등장하였습니다. 태양전기 수송기로는 케니치 호리와 선21이 대표적입니다. 태양전기 비행기는 1974년 선라이즈2로 시작되었고 그 후 다양한 태양열 항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태양열 풍선은 햇빛에 의해 가열되어 부풀어 오르며 주로 장난감 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라셀은 태양의 복사압을 활용하는 우주선 추진 기술로 연료 없이 우주에서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